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 일단 주말을 앞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주중에 시장이 오르면은 주말쯤 돼서 착실한 매물이 출회가 되는 등 하며 오후장 변동성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오늘장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오를 줄 알았는데 어제 하이닉스의 상승, 삼성전자의 하락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그룹 안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또 시장 상황 짚어볼 때도 현대차그룹 내에 현재 현대차와 기아보다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왜 담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그때 설명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만큼이나 올라왔던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미스가 난 부분, 또 H20의 중국 수출 관련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요. 정작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의 자신감을 확인하자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200 초반, $230를 넘어서게까지 올려 잡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를 끌어올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사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에서의 상승이 더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 보니까 종목 가운데서는 HPSP 그리고 두산테스나나 파도 등의 종목들이 오르는데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파도의 대표가 내년에는 결국 우리가 흑자 전환을 이룩하겠다라는 내용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청사진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는 가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소부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수익률 게임으로는 우리가 중소형주에 더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로 넘어오자면 어제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미국으로 방문을 했을 때 이때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뜨거운 허그 장면이 노출이 됐었죠. 사실 이 뒤에 최태원 회장도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허그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죠. 젠슨 황이 대만계라고는 하지만 미국 사람이 거의 100% 미국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 허그에 대해서 앞에 엄청난 프레스들이 있었음에도 아는 이유, 나는 삼성전자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 내비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퀄테스 통과 얘기에 대해서 이거 삼성전자를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재용 회장을 싫어하나? 이런 루머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불협화음이 살짝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삼성전자의 제품을 납품받을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저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행보는 앞으로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보다 파이를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고부로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상을 또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주들의 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알테오젠 쪽에서는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정도에 예정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오늘은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형식적인 요건은 사실 이미 충족을 한 상태고요. 지금 거버넌스 측면이나 컴플라이언스 등의 이제 질적인 요건의 보완에 지금 착수해 있다라는 겁니다. 2대 주주격인 지금 형인우 대표 등을 비롯해서 주주 압박 속에서 이전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알테오젠 측에서는 신중히 지금 준비를 하겠다. 충분히 준비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다 주가가 좋을까요? 오히려 그 전에는 기대감이 좋았는데 이전 상장 뒤에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이전 상장 종목의 상장 이후 1년 동안의 주가 등락률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종목 중에서는 물론 조금 올랐던 종목도 있지만 그 종목의 상승률은 굉장히 미비했고요.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LNF가 지난 2024년 1월에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1년 사이 40% 하락했고요. 포스코 DX도 72%대 하락,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도 2023년 4월 19일 이전 상장 이후로 40%의 주가 하락률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 관련한 모멘텀을 받기 위한 트레이딩 전략은 그 전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로보티즈 소식입니다.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 참 씁쓸하긴 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8% 넘는 하락세를 보였던 로보티즈인데요. 오늘 역시나 유상증자 주가가 이렇게 고점 부근에 놓이자 유상증자 단행하겠다. 그 규모는 1,00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급락세 오늘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증설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돈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증설을 할 예정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로봇의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범용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과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생산 단가를 절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데이터 팩토리 구축, 거기에 더해서 고성능 부품의 내재화를 통해서 대외 기술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로보티즈의 마곡 소재에 있는 제조 시설만 가지고서는 내년 기점으로 풀 캐파에 지금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로보티즈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15%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증설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가운데 유상증자 단행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씁쓸하긴 하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낙폭을 빠르게 줄일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금요일장입니다. 과연 주말을 앞둔 시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장, 코스피는 3,200에 누군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기계 장치라도 마련해 뒀나 봅니다. 3,200선을 어제 장중에 돌파를 했고 이제 그 부근에서 오늘도 돌파할까 말까를 고민했었던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약보권으로 또 돌아섰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하락 전환한 게 아쉽기만 합니다. 3,190선, 코스닥은 796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분 오늘 이 시간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하락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하락 마감? 네, 지수 보면은 솔직히 좀 답답해요. 답답하죠. 네. 누가 이렇게 막아놓나 봐요, 위에. 아니 누가 이렇게 뒤덜미 계속 잡나 봐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네, 못 가게 계속 잡는 것 같아요. 네.
지수가 7월 달부터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3,200포인트 돌파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지수가 2,6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정말 이제 기분 좋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7월 달부터는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이제 7월 달까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정책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답답한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7월 31일 날 지수가 3,288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74,000원, 또 동시에 공점을 찍고 나서 현재 옆으로 누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져야 지수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일단은 답답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기대감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이소영 의원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에서 50억을 빨리 확정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라면에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라면을 끓이면 막 끓였을 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할 때 바로 먹어야 이게 맛이 있는 거지. 끓이고 난 다음에 이게 라면 퍼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대감이 있을 때 확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8월달 증시가 조금 이제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증시가 좀 옆으로 누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이런 긴 박스권에 갇혀져 있던 7월, 8월과 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바람 말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바람은 5천이죠.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겨울에도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대부분의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인 거죠. 근데 정책 기대감인데 이 정책감이 만약에 기대감 식어버리게 되면은 이 정책 기대감 식어버린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지 새로운 어떤 호재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호재가 있을까요?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 답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자 지금 3,200포인트 횡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횡보가 짧을 때는 좀 쉬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어떤 인식이 발생될까요? 심리적으로 여기가 저항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항대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은 자그마한 악재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물론 좋은데 그 금리 인하도 제한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상승보다는 일단 종목 중심의 이슈와 어떤 테마 중심의 어떤 종목 상승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종목에 있어서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러면 네. 종목까지는 좀 이따 저희가 탑피해서 들어보고요. 섹터 쪽의 움직임에서는 좀 9월에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네네. 좀 기대가 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약방이 감싸져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 바이오. 네, 오늘도 그렇죠. 바이오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뭐 이게 연속성 있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흐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도 일동지역이 계속해서 우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인벤티지래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상한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점들 가만히 보게 되면 바이오는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여돈 앵커는 어떤 월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또 애플 관련돼 가지고 전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신제품 출시. 네, 그렇죠. 얇게 나온다 그러죠? 그죠.
이번에 이제 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또 이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조성이 내년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폴더블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을 보고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 실적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LG CNS 카카오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의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플랫폼도 일단 반등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바이오,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라기보다는 그냥 IT라고 할게요. 네. IT 플랫폼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10가지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합병투자 MOU 그리고 리게티 폭등, 유럽 판매 감소, 자사주 의무소가 1,000억 유증, 엔비디아 선방, 카이와 LIG 결별, S&P 6,500 돌파, 두산 피어스의 연료전지, FDA 승인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진짜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두고 두 글자로 네. 노안이라고 하죠. 네. 예, 안경을 좀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는 10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1,000억 유증 얘기, 로보티즈 소식이죠. 네네. 사실 로보티즈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주가가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네네.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와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다들 유상증자부터 이렇게 단행을 할까? 왜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보통 어머, 낙폭을 다 줄였네요, 네, 지금. 현재 낙폭을 다 줄였는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되도록이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가를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0% 정도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많이 좀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유증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씩 정말 이해 안 되게 상승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꼭 뒤에 보게 되면은 유증이에요. 이게 증자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가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작년 네네네. 초반에는 주가가 10%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주가가 거의 1%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어요. 네네. 와, 진짜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15% 성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기다. 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것도 있을 거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시기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어떤 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분명히 이게 악재거든요. 악재인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어쨌든 로보티즈를 한번 그 로봇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10%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낙폭이 더 커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업황이 제가 봤을 때 로보티즈의 주가 좀 받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산주 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것도 아시겠지만 유증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유증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아시겠지만 그날 6% 넘게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후에 당일날 하라고 끝이 나게 되고 그게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방산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유상증자 이슈를 누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방산 얘기를 가져보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어쨌든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아진 어떤 투심이 유상증자 이슈를 제가 볼 때 누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쪽의 투심이 안 좋았던 그 사이에도 로보티즈는 혼자 올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잠깐 이제 네. 음모론적인 얘기 해주셨잖아요. 유상증자 준비하기 전에 주가를 띄운다. 그 얘기가 네. 조금 더 귀에 딱 박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가가 맞아요. 네. 5월부터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4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 넘게까지 2배 이상이 올랐는데 250% 넘게 올랐잖아요. 이때 사실 로보티즈 올랐을 때는 분명히 뭐 뉴스는 있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좋다라는 얘기는 있긴 했는데 다른 로봇주가 이 같은 기간에 진짜
진짜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른 맞아요. 로봇은. 네. 존재감이 없었는데 또 흘러내리는 건 아니었고 횡보를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 차트들을 보면은 횡보를 해서 저는 그래가지고 로봇주가 이렇게 주가가 네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흘러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를 네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노란봉투법 뭐 얘기 함께 뭐 이슈가 네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 피스컬 AI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점에서 로보트 이제 유상증자 너무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판은 너무 잘 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라는 단어 위험합니다. 왜요? 네, 약간 작전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음모론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5월 달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네.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주가 계속해서 얘만 독특하게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뉴스 봤어요. 물론 그게 이유라고 하면 뭐 기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왜 하필 유상증 얘기가 꼭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 그 유상증자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주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 주가를 올렸을 거고 그러면서 10만 원까지 주가 오르는 상황들 속에 만약에 10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4만 원에서 하는 것보다 10만 원에서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좀 더 자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말을 해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 아, 근데 어쨌든 네. 그러면 로봇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예. 또 회사 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로봇 업황 하반기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를 계속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시황에서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슈 테마 쪽으로 이제 시장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로봇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이슈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란 봉투법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노란 봉투법 개결해 가지고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또 말씀하셨던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로봇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또 시기가 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도 현대차가 또 이제 로봇을 또 공장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섹터에 갈 만한 핑계거리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 섹터를 보실 때 일단은 보셔야 될 부분들이 현대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협동 로봇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해서 아마 종목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 종목을 선택하는데 좀 이제 좀 더 쉽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로봇 관련한 종목들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종목이 하반기 네네. 추세적으로 오를까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좀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태근 이사가 네. 보는 로봇주에서의 탑픽 뭐 보세요?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하이젠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나우 로보틱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나우 싶어요. 로보틱스. 네네. 이게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용 이제 감속기를 이제 개발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결국 이제 현장에 그동안 산업용 로봇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로봇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려면은 AI가 접목이 된 휴머노 로봇, 이게 이제 투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가 이제 공장에 이 휴머노 로봇을 투입한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휴머노이드 감속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로봇 섹터 내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나우 로보틱스가 딱 거기에 맞는 뉴스가 어제 나왔다라는 게 일단은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종목이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선 하게 되면서 쭉 하락 추세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최근에 로봇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8월 26일 날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제 오늘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 5일선과 또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권이 어찌 보면 매수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다 보니까 오늘은 나우 로보틱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쨌든 로봇 섹터에서 좋은 정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말씀드린 시기에 또 타이밍에다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우 로보틱스를 오늘 탑픽으로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이 종목 상장한 지
지 얼마 안 된 네, 그쵸. 기업이긴 한데 매물 부담 같은 건 없어요? 괜찮아요? 요것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가가 좋을 땐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악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때 꼭 그런 게 오히려 두드러지더라고요. 보유예수 물량 나오면 네, 우리가 네. 싸게 살자 하면서 더 이게 들어올 수 이제 있나요? 물량이 이제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예수 물량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물량 부담 같은 것들은 주가가 안 좋을 때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단기 추세가 회복이 됐으니까 위쪽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최소 23,000원 부분까지는 열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FDA 승인입니다. FDA 승인 9월 23일 디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알테오젠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고 이게 잘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네. 분위기는 된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감이 커요. 근데 네. 주가는 약간 좀 약간 웅크려들고 있다? 미리 좀 오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전 상장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가킨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가는 걸 보게 네. 되면은 ADC 관련돼 가지고 알테오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토라드 SC가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빅파마 쪽의 어떤 기술 이전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군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회사들이 빅파마 쪽에 화이자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 기술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도즈와 이제 임상 개시 얘기도 있는데 글로벌 일상을 이제 한국에 또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ADC 관련돼 가지고 이 임상에 대한 어떤 진척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어떤 매력도를 좀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도 있죠. 할러자임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이 이제는 거의 뭐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악재도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진척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고 대장주로서 뭐 기여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50만 원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이 좀 길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42만 원대에서 좀 가격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또 올성 20일에 또 골든 코스 날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가 매수, 사실 이게 완전 저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는 저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전에 50만 원 선을 넘어섰던 것 비해서도 저가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목표 주가, 그러니까 FDA 승인, 우리는 항상 보면 뉴스에 팔아라 이게 너무 항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네네. 올라도 뉴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겠구나 싶어서 더 오르는 또 그런 탄력도 경향이 가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 네.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바이오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그런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승인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뉴스의 팔아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승인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CLSA에서 목표 주가 58만 원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58만 원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볼 수 있다. 58만 원 가면 60만 원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58만 원 제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똑똑하게 55만 원에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0만 원을 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보거나. 네. 알겠습니다. 탑픽을 그럼 알테오젠으로 그냥 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선방입니다. 반도체 오늘 사실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0.5% 지금 7만 원을 계속 네.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워낙에 또 낙폭 줄이면서 상승 네네. 전환해서 2% 올랐다 보니까 현재 26만 7천 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엔비디아 얘기는 뭐 하루 종일 많이 하셨을 네네. 테니까 소부장 쪽에서 지금 엄청 활발하거든요. 네네네.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움직여요? 일단은 테일러 공장에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에 보게 되면은 HPSP 그리고 PSK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유진테크, 원익아이패스, 테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
그리고 테슬라 수주를 받게 되면서 테일러 공장의 어떤 공장 진척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클림 장비 같은 게 이미 이제 장비 납품이 완료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이어서 바톤이 와서 어느 쪽에 또 장비가 들어가냐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공정 자동화 장비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뭐가 되냐면 증착 장비 그리고 그 바톤 이어받아 세정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클림 장비 같은 경우에 다 들어갔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정화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SFA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증착 장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증착 장비가 어떤 종목들이 있죠? 테스, 원희가 FS,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정 장비 쪽으로 PSK가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 장비 쪽 보게 되면 또 앞으로 갈 만한 후보군이 뭐가 있느냐? 파크 시스템스. 파크 시스템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HPSP 그리고 PSK가 일단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탑픽은 PSK니까 PSK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P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웨이퍼 위에 강강액을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 강강액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일러 공장 쪽으로 PSK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탈중국 수혜, 그러니까 TSMC가 이제 공정이 들어간 장비를 이제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PR 스트립 장비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중국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장비가 만약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PSK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 리포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PSK가 상당히 좀 강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저항대가 올해 들어와서 저항대가 얼마였냐면 22,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22,000원을 어제 종가상 돌파가 됐지만 오늘 확실하게 갭이 나오게 되면서 22,000원대는 더 이상 저항대가 아니야 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조정 시 매수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희가 IPS라든지 윤테크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바톤이 이어받아가지고 HPSP라든지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이 또 따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격 전략을 또 이제 우리 앵커님 물어보실 것 같기 때문에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예, 22,000원 돌파하게 되고 신고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가격 저항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9,000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목표 1차 목표가는 29,000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작년 7월에 기록했었던 고가가 한 4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10,000원대까지 빠졌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24,000원대고요. 계속해서 3만 원대 위로 한번 시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의 마지막 탑픽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저는 매워서 이걸 중화시켜서 먹는데 이 불닭볶음면. 매우면 안 드시면 되지 이걸 또 굳이 주말에서 드세요? 이게 또 이게 하면 또 호기심에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S&D. 삼양식품보다 S&D다. 네. 지금 근데 이 종목이 투자 주의 종목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이 일단은 150만 원 전용 고점이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150만 원 전고점 돌파가 되게 되면은 S&D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S&D가 아직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스프에 대한 어떤 독점주 수혜가 여전히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삼양식품 20 밀양 2공장 그 전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실적으로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서 풀 가동 캐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봉지면 같은 경우는 9월 말이 되게 되면 풀캐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고 있고, 용기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풀캐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행식품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증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지금은 검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 2공장 같은 경우는 봉지면 3개 라인 그리고 용기면 3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 까르보나나 그리고 치즈 불닭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분말 스프가 아니라 액상 스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아 2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액상 스프 관련돼 가지고 S&D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행식품이 전고점이 돌파가 됐다라면은 S&D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S&D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좀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S&D 같은 경우도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 오송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이 22,000톤에서 43,500톤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 증설 라인 늘어난 이 물량들이 또 고스란히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돌파는 당연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정도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 삼양식품이 이렇게 해서 계속 고점을 기록하고 있을 때 S&D도 완전 커플링은 아니지만 그 네네네.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불닭볶음면의 신화가 언제까지 이뤄질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게 팔리고 또 팔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고점인가 싶으면 네네. 그 다음 달에 더 팔렸다 그러고 네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인 거잖아요. 지금 신규 구매하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약간 필수 소비재격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현재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가가 이게 안 네네.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삼양식품도 S&D도 10배 넘게 주가가 네, 올랐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점 네, 대비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네. 이거는 좀 그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자 미량 이용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미리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생산량이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량 이용장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지금 말씀드린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 아니라 이게 아시아 쪽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유럽하고 북미 쪽까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까지도 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 가이던스 상위 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사임식품이 2분기 실적이 잠시 주춤하게 되면서 150만 대가 저항이 됐었는데 3분기 보니까 또 이제 가이던스 상위 조정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세가 2분기에 좀 주춤했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 돌파 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앞서 나가면은 2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200만 원, 네. S&D는 18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아니죠? 18만 원 네, 보도록 18만 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양대 지수 지금은 파란불 켜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좀 우려를 해소하면서 그리고 중국 매출이 좀 부진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2분기 GDP가 3.3%로 잠정치 증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를 초반에는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1일에 있을 정기국회하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정도의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조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금요일이라 이제 좀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결정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우선은 9월에 진행될 이 정기국회에서 과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 지점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현진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T 에너지 챙겨주셨는데요. 미국 공장과 관련된 발표가 한 가지 전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 꽤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배열 회수 보일러나 아니면 LNG 액화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좀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 건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첫 건설 기지이고요. 그리고 822억 원을 들여서 루이지애나의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LNG 분야도 그렇고 복합 가스 화력 발전량의 증가에 따라서 S&T 에너지에서 수출하고 있는 에카 플랜트 설비나 아니면 그 열 교환기 설비에 대해서 수요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혜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좀 강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고점으로는 69,000원 부분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오늘 올라간 폭은 좀 해소를 하면서 현재 상태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2,560억 매출을 내었고 그리고 403억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만 나온 403억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업이익 수치를 이미 상반기에만 돌파를 한 수치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이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오늘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미국 공장 설비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나 LNG 액화 플랜트 분야에서의 이제 성장성을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7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 처음으로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보였는데요. 65,000원 선까지도 올랐던 주가는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조금은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S&T 에너지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6만 원 잡아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PSK 가져와 주셨는데요. 뉴스 타이틀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PSK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좀 강세를 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투자 설비가 많이 증설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요 장비, 드라이십이나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선단 공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TSMC에서도 2나노의 그러니까 2나노 공정에서 중국산 부품 장비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오늘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경쟁 업체로는 PSK하고 중국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글로벌 1,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2나노 공정을 포함해서 삼성하고 TSMC가 경쟁적으로 미국에 계속해서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용인의 반도체 공장 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집적도, 그러니까 2나노 공정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2나노 공정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 수혜는 PSK와 메슨 테크놀로지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TSMC에서도 지금 발표가 나와서 PSK가 오늘 상승을 나타냈던 이유인데 이 부분 중국산 배제를 한다는 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메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의 사모펀드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산 배제 결정이 확대가 된다면
메슨 테크놀로지보다는 PSK에 대한 그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PSK의 그 오늘 강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연말부터 한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8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횡보 박스 구간 22,000원과 18,000원 사이의 박스 구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2,000원을 돌파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의 강세를 나타냈던 이제 주가는 3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이때 실적 수준에 비해서도 현재 실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7천억의 현재가 시총인데, 이제 매출 4,322억, 그리고 영업이익 856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에 가장 높은 이제 실적을 나타냈을 때에 비해서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으로만 보면 작년에 3만 원 이상 올라갔었던 최고가 39,000원까지 올라갔던 때에 비해서도 올해 실적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제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PSK의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서 26,000원 이상까지 단기간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22,000원 지난 주봉상으로 박스권 상단인 22,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PSK였습니다. PSA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메슨 테크놀로지와 이 분야에서는 1위와 2위를 겨루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TSMC가 중국산 부품들, 재료들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온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TSK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용인에 또 공장을 건립하는데요. 이건 삼성전자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에 신규적으로 또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지역에서의 수혜 또한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지금 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박스권 탈출에 대한 신호들, 시그널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24년에 3만 원 윗구간까지도 올랐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우선은 짧게 26,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22,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바로 D&D 파마텍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요즘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일 때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종목이죠, 대표님.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제형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고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마운자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제약사들도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경구용 제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사로만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이제 경구용으로 좀 추가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D&D 파마텍에서 GLP-1 계열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오랄링크라는 기술이 계속해서 플랫폼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서 만약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당뇨로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았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만 치료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D&D 파마텍이 오늘 상승을 한 이유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 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을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주목을 오늘 받고 있고요. 지방 간염 치료제 시장도 현재 40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2030년도에 100조 이상의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간염 물질에 대해서 D&D 파마텍의 이상 임상을 승인을 받게 되면서 곧 있을 이상 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협상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의 오랄링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플랫폼 나름대로의 사업화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오늘의 주가 상승 이유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돌파를 했고 오늘은 종가상으로도 그러니까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8% 정도 현재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박스권 구간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D&D 파마텍의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까지 이상은 짧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로 오늘 시가 정도 선까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D&D 파마텍의 사업 플랫폼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이상 승인이 났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방 간염 치료제에서 이게 이상 승인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비침습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의 임상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침습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건 이제 앞으로 임상의 승인 가능성이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예상치가 이제 주가에도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 17만 원 선 목표가 손절선 14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이 지방 간염 관련된 치료제가 FDA 임상 결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지점까지 체크해 가시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시장에서 LNF 관련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차 전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악재성 이야기가 붙여졌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7월 이후에 나타났던 2차 전지의 강세를 예상을 해보면요. 2차 전지가 그동안 한 1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하향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던 부분,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LFP 관련해서 이제 중국 CATL의 경쟁력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2차 전지가 로봇이나 이제 ESS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LNF나 뭐 이제 기존의 다른 완성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까지도 매출액의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에 중국 기업들의 이제 마켓쉐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까지 계속해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 SDI나 그리고 이제 LNF나 에코프로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저가에 대한 매수세만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끝났을 때는 또다시 이제 하락하고 이제 초점은 마켓쉐어나 아니면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세 가지 마켓쉐어를 포함해서 성장성이나 수익성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나 이제 ESS 시장은 넓어지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도 1년 이상 계속해서 되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붙어 있는 이 물음표들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는 유입될 수가 있겠으나 그 이상의 무언가의 반등은 역시나 결과치로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어느덧 9월로 접어드는데 저희 9월 시장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9월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 관련한 부분도 이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호재성 기사나 호재성 이슈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9월에는 어떤 분야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상장 이전을 할 경우에 그렇게 상장 이전이 됐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는 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도 그 우리나라의 강세 업종인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이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아까 D&D 파마텍을 포함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그 임상 결과를 포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일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9월에 있을 이제 그 바이오 학회에서의 그 좋은 호재성 소식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바이오 업종과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에서 좀 9월에는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이 섹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트래킹해 보자 이런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대체적으로는 뭐 평가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뭔가 분위기도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한데요. 과연 논의되지 못했던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시그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한미 정상회담 무사히 끝난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만약에 하자면 원장님께서는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10점 만점에 뭐 한 3, 4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3, 있습니다. 4점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사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 데뷔했다는 거 외에는 성과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전부터 공항 영접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찬도 없었고 공동 성명도 없었고 심지어는 회담 끝나고 나올 때 트럼프의 배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전도 그렇고 또 내용 면에서도 아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데뷔 국제 무대 데뷔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어.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 데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3, 4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각국 간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누가 오면은 그 비행기가 내리고 하는 그 활주로에 레드카펫 비슷하게 깔리고요. 그 정상이 나가서 악수를 하고요. 그렇죠. 이런 장면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근데 심지어는 뭐 네. 레드카펫조차도 이거는 언론에 다른 언론에 그냥 보도가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실무진 간의 비즈니스적인 미팅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그래서 실무회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전히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무 방문해도 이렇게 냉대를 공항 영접도 없고 심지어는 영빈관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공사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유럽의 14명의 정상들이 묵고 갔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정상 환담을 끝난 다음에 정상 회담에 이제 들어갔는데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의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끝나고 나서 배웅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실무회담 중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아쉽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나라 대통령이 잘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어쨌든 정상회담은 했으니까요.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났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발언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 중계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정상 환담이에요. 환담. 예, 회담은 이제 그 환담 끝나고 옆에 이제 캐비넷 룸으로 옮겨가지고 비공개 회담을 했죠. 네. 그런데 정상 환담 중에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특검 전에 이제 이미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정상 환담 2시간 반 전에 SNS에다가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나라와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담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젊은 통일관이 한국에서 국회에서 선발한 특검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트럼프가 대본 답변으로 특검 그거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간 거야. 그 미치광이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간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농담이죠? 근데 미치광이 잭 스미스라는 건 잭 스미스는 2000년도에 지난번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선거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선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선거 조작을 했다고 바이든이 임명한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못 살게 계속 몇 년간 수사하고 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 트럼프는 그 사람을 미치광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통역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이 아무도 잭 스미스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붕 뜬 거예요, 사실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미국 측 장관들은 폭소를 터뜨렸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잭 스미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회담하기 바로 전에 그렇게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부분을 무언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거 우리 정상회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잘 마무리가 된 거긴 한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은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했지만 네. 서양 사람들은 이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유머를 섞어서 얘기해요. 유머를 섞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내가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특급 얘기하니까 그거 미추홀이 잭 스미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숙청연의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된다. 특검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저쪽에서 한국에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저쪽 팀들이 미국 팀들이 이제 크게 웃고 넘어가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아 이게 뭐 그냥 웃고 잘 넘어갔다. 혹은 심지어는 뭐 어떤 언론은 좀 천박스럽게 빵 터졌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진위를 그 유머 속에 숨어 있는 트럼프의 진위를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실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응대를 하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럼 우리도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거나 아니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못할 일인데 없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 네. 국력을 볼 때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에 안 오는 거죠. 바로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출발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 그다음에 이제 영빈과도 못 들어가고 여장을 풀고 다음날 환담을 하는데 환담 2시간 반 전에 그런 그 트럼프의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트럼프가 강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나라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체로 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한미 간의 여러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생각보다 깊이 있게 논의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3,500억 달러 외에 1,00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4년간 연간 250억 달러를 수입하는 우리는 1년에 연간 뭐 에너지 수입 우리나라는 전혀 자원이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만 1,0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3천 그건 이제 중동에 수입하는 것을 미국에 수입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3,500억 달러에 관해서 그게 큰 문제인데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이제 미국은 지금 얘기가 미국 미상무장은 얘기가 한국에 주는 3,500억 달러와 일본에 주는 5,500억 달러를 묶어서 이제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가 왜 미국한테 돈을 그렇게 줍니까? 줄 형편도 안 되고요. 다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거 삼성전자가 뭐 벌써 이제 그 한 300억 달러 정도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보잉 항공기를 또 그만큼 또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입한다고 그러고 또 현대차도 200몇십억 달러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걸 다 합해 보니까 한 1,000억 달러가 좀 넘어요. 네. 그러면 이제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소를 부활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2,0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 정도는 이미 기업가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했으니까 나머지 1,000억 달러도 사실 지금 나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삼성, 현대, 대한항공, 뭐 SK 하이닉스 더 큰 기업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계획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투자가 그거는 이미 하는 거고 3,500억 달러를 내놓아라 그 얘기예요. 내놓아서 그거 가지고 일본의 5,500억 달러 합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쓰겠다. 그게 아마 트럼프가 지난 7월 30일 날 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그 SNS에 올리기를 그 기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그다음 우리가 컨트롤한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 미상무 장관은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데다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 더 중요한 게 그걸 가지고 기금을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기업가들이 투자하려고 계획을 발표한 1,000억 달러는 뭐냐? 이런 얘기 되거든요.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는 거 우리 지금 현재 외채만 해도 6,800억 달러를 지고 있고요.
근데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하면 외환위기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돈을. 근데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대미 흑자가 우리가 약 한 2,800억 달러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3,500억 달러를 그동안에 벌어간 돈 내놔라 그런 얘기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난 8년 동안 대미 흑자가 약 5,300억 달러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5,500억 달러 내놔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국제 통상 거래를 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그것도 기업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놔라 이런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더구나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이런 것은 미국이 한국에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옛날에 외환위기 겪을 때 보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그 통화수합 이런 걸 제공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아니고 이건 돈을 내놔라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아무런 공동 합의문이나 이런 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한국 보고 문서화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강압적인데 정말 우리나라에 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이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산업 자체적으로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있는 수출 위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방법이 또 있느냐를 찾아봤을 때는 또 돈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저는 않습니까?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 총 수출이 한 6,300억 불 정도 연간 그런데 그 중에서 네. 한 1,600~700억 불 정도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수출을 다른 나라에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국은 땅 위에서 미사일을 쏘고요. 미국은 배 위에서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근데 그 배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그 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인수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보면은 그냥 다 녹슬었어요. 네. 그 너무 오랫동안 배를 안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트럼프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협조 안 하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가면은 미국이 그렇게 열망하는 제조 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강하게 세게 나와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7월 30일 날 미국과 회담을 할 때 신임 정부가 새로 들어서 신임 장관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뭐 영국에 골프 치러 간 트럼프를 따라가서 액을 하는 듯이 보이다 보니까 더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 조선업이 아니면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 국방력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게 나오고 앞으로도 좀 더 세게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약하게 나오면 계속 내놔야 돼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근데 원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점도 있지만 돈이 없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없는데 외채가 어쨌든 6,800억 불이고 쥐어짜서, 외환보유가 4,100억 불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 구조로 머리를 그것도 잘 그렇잖아요. 쓰면 되지 이번에 않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하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또 어디 또 조선소를 인수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거 하나 필리 조선소에나 이런 데 들어간 돈이 1,500억 불이면 약 한 280억 조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 삼성하고 SK가 팽태에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300조예요. 그 정도 산업단지를 미국에 하나 건설해 주는 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 얘기는 그거는 말이야. 한국에서 돈을 주기로 한 3,500억 달러 중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럼 그거 가지고 조선소를 건설하면은 그 당연히
일정 지분을 미국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완전히 상규를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좀 더 대통령실이나 장관들이 이 상규를 벗어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하고 심지어는 뭐 아니 좋아요. 뭐 좀 극단적으로 뭐냐면 이제 항상 궁즉통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세가 15%인데 더 맞는 한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정상회담, 어쨌든 이러한 정상회담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경제사절단이 역할을 한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사실은 그 트럼프가 아까 그러지만 회담 2시간 반 전에 SNS에서 한국을 완전히 한국은 쉽게 가면 한국 같이 핵명 숙청 뭐 특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나라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거래가 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사절단 16명, 우리나라 뭐 4대 그룹을 포함해서 많이 갔죠. 많이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주 거물급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이 와서 거기서 1,5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직 실장의 설명이 뭐냐면 16명이 가서 경제사절단이 얘기한 1,500억 달러는 기존의 3,500억 달러와는 별개다 또 그런 얘기해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실이 상황 파악도 좀 못하고 있구나. 이 대책은커녕 아니 그게 제가 그걸 쭉 해서 언론을 몇 번 체크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320조인가 그다음에 뭐 등등 한 거는 앞에 거 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한 얘기는 이미 약속한 투자 약속한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3,500억 달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직 실장은 그 사실 파악도 못하고 별도다 이래요. 그럼 3,500억 달러 미국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외에 또 1,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여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다. 뭐냐면 상황 파악도 못하고 대책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3,500억 달러 투자 내용들 뭐 구체적인 사실 산업별 내용은 조선업의 한 1,500달러 그리고 2,000억 달러 중에 이미 한 1,035억 달러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걸 밝혔는데 나머지 한 1,000억 달러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 약속을 통해서 투자 계획한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네. 약 1,035억 달러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는 이제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네네.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데 아마 총 합하면 1,100억 달러 좀 되겠죠. 그럼 나머지 9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900억 달러 이미 이제 대기업 16개 기업이 가서 약속을 했는데 더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 않고 미국에서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지금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인데 100억 꺼내줘야 되나? 이러면 외환위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네. 정책당국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계획을 이미 기업들이 투자한 것도 그게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왜 제조업이 망했느냐. 미국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2.4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인건비가 평균 인건비가 달러라면 약 35,000달러 정도였는데 미국은 84,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2.4배나 높은 미국에 가서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다 나오고 우리도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인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조업은 인건비가 높으면 못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보다 인건비가 2.4배나 높은 미국에 가서 제조업을 그 3,500억 달러 투자해서 얼마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오션 같은 거제도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필리에 가가지고 임금비를 2.4배를 주고 어떻게 성공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성공 못하면 큰일 나죠. 그것도 중요한데 심지어는
나머지 1,000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게요.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상황 파악도 못하고 딴소리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기도 안 차다 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아직 사인한 문서의 서류가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나라의 그리고 국익과 또 기업들의 이익에 더 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와의 관세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관세는 결국에 이번에도 우리 12.5%로 좀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하긴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문화를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약하게 보여서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안 하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관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지 안 해주겠다 하면서 관세를 뭐 낮추는 것을 문서화 안 해주겠다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3,500 달러를 내놓는 것을 문서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아, 돈을 주는 거를 확실하게 써라. 써라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완전히 이제 무언가의 무슨 빚쟁이 무슨 청구서처럼 상환 요구서, 예, 뭐 상환 계획서. 예,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3,500 달러 줄 돈도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미 한 1,000억 달러, 1,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앞으로 900억 달러도 점점 앞으로 한국이 투자할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투자다. 미국에 돈을 줘서 미국의 마음대로 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실이나 장관들이 우르르 몰려갔지만 그런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걸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아마 미국에서 계속 문서를 해달라고 닥달을 할 텐데 문서하기 전에 확실한 그런 개념을 갖고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투자를 개념을 벗어나가지고 돈을 갖다 달라. 이거는 차관을 빌리거나 하는 거 외에는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3,500달러 차관을 줄 형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차관도 아니야. 그냥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3, 4점 이번에 점수를 준 것도 후하게 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대책도 없는 정상회담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데뷔했다 하는데 의의를 두어서 좀 점수를 준 건데 그거 네. 외에는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대접부터 결과까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압박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나온 것이 협상의 기술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방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홀대를 당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품목 관세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명문화를 미루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가장 지금 유리한 해석 중에 하나가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는 걸 꺼리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12.5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에는 우리는 제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2.5%를 부과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같이 경쟁하려면 우리가 2.5%를 뺀 12.5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 그것도 안 된다고 최고죠. 했잖아요. 그러면 15%라도 문서를 해주느냐 안 해줘요.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문서화해서 안 해주면 우리가 완납하면.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배수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 예. 강력하게 예, 강력해요. 특히 그 조선업 같은 경우 이번에 조선업이 이제 그 너무 이러다 보니까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자꾸 들어가서 이미 벌써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여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한국의 조선업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하고 있네.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은 그거 우리가 3,500 달러를 한국에 주기로 한 것 중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는 한국 게 아니고 지분을 미국에 내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중단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거 한국도 만만치 않네. 그래서 협상이 다시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문서화가 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채가 6,800억 달러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벌써 8, 9천억 달러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돈이 빠져나가면 바로 외환위기가 오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서 달라고 한다고 문서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장관들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냉철히 분석해서 대응책을 확실히 마련해야만 우리가 네.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빼면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선은 얘기했지만 그렇고 지금 반도체만 하더라도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를 만드는데 HBM이라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고성능 반도체가 공급하는 딱 세 군데입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 세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공지능 하는데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게 갈 필요는 없다. 좀 확실하게 얻을 건 얻어내고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액을 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이라는 것을 부활시키는 게 공화당의 지상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표밭이 미국 중부인데 중부가 제조업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제조업이 다 붕괴되면서 미국 제조업에 일을 하던 백인 저환경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갈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임금은 8만 달러, 미국의 소득이 한 8만 6천 달러 좀 돼요. 1인당 소득이. 네. 임금은 엄청나게 높은데 그럼 거기 가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내고 성과를 낼 것이 이것을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1,000억 달러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에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걸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들이 어려운데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미국이 협조를 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참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하는 걸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도 분명히 숨어 있다. 이런 지적도 이번에 있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B2 스텔스기를 사가지고 가라. 네.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방위비를 우리도 제 방위비를 좀 올려야 돼요. 올려서 우리도 이제 북한이 계속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트럼프가 평택에 미군 기지를 내놔라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게 하도 많은데 아니 평택에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기지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이번에 잘못 처리하면은 만약에 미국에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땅을 무상으로 외국에 할량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확실히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트럼프가 한 얘기가 한국의 특검이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며 야 그러지 말고 그 땅 우리한테 내놔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큰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대신 우리가 그 필요한 그 최첨단 미국의 무기를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국방력 정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기 사오는 것은 네.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거는 또 된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사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사업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알래스카 동토인데 동토 밑에 LNG나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그걸 미국이 얘기는 일본이나 한국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사 가져가라.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한 끝에 그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트럼프가 조인트 벤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 검토 과제로 넘어가는 이런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명확하게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본은 이미 함께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사실은 좀 일본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일본과. 하니까 우리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 이번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일본이 주기로 해서 우리도 3,500억 달러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본하고 좀 협상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왜 합니까? 일본 가서 그런 거지. 야, 우리 좀 잘하자. 공동 대처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게 뭔가 협상에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대항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과 일본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통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가장 민감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축산물이나 디지털 등에 관련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자. 요 내용이 한번 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트럼프는 한국에 이걸 개방하기로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내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우리는 합의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그 제조 분야하고 더불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농산물 수출이에요. 이게 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중부 지역에서 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부 지역을 어떻게 재활성화시키느냐가 공화당의 표밭을 다시 이제 일구는 건데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WTO에 가입할 때 농산물을 이제 비관세화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일정 액을 연간 매년 의무 수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의무 수입량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워낙 많아서 지금 야적을 하고 썩고 있어요. 예,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관세화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쇠고기 같은 것도 지금 쇠고기에 대해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거는 이제 검역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우리가 도입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좀 더 센 검역 절차, 엄격한 검역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얻어낼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얻어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해소하려면은 추가적인 이제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좀 조만간에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경주 에이펙 회담 그때쯤이야 그게 좀 이제 가능할 10월 것 말에 같은데.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 회담에 이제 그 트럼프가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했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3,500억 달러를 구성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미국의 조선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1,500억 달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얘기한 1,500억 달러는 앞에 얘기한 3,500억 달러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그 기업들에 투자한 돈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겠다. 지분을 가져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남은 한 2달 동안 확실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확실하게 할 만한 우리 협상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협상팀이나 이런 팀으로서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강력한 팀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돌파를 해서 한 2달 뒤에 경주에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좀 문제를 서로 간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구나. 이게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 320억 불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분을 또 미국이 또 일정 지분을 갖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300몇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거는 본래 한국이 미국인데 주기란 돈 중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정부에서도 개인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주니만이 지분을 넘기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분 얘기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분을 갖겠다. 이번에 더구나 또
필리조선소를 한오션인 조장이니까 여기도 지분을 가겠다. 이 미국은 탐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이 안 됩니다. 지금 일본 제조업도 지금 굉장히 약해졌고요. 한국 제조업이 미국에 안 들어가면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열망하는 제조업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업들이 얘기한 것만 해도 1,100억 달러 정도를 이미 약속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LG그룹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국내에는 제조업이 공동화돼요. 그러면 국내에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지금 현재 12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뭔가 좀 그래도 그렇게 미국에 돈을 많이 가져가고도 국내에서도 좀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작은 기업 같은 데 가려고 하질 않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뭐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 이상한 법들만 계속 내놓으면서 기업들을 그냥 옥죄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청년들이 더 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만큼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국내에서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대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300몇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안 나서 지난 3년간 법인세를 못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법인세가 그래서 안 거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평택에 있는 공장을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래야만이 경제가 지금 안팎으로 그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압박을 가하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대기업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 경제가 그냥 붕괴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이 중요한 때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정상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짜는 이제 또 우리가 디데이를 셀 수 있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인데요. 그때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취하고 우리도 강한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줄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전략으로 미국을 상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유시장 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부터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보시죠. 빅토르 노리는 메리츠 화재의 장기보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떨지 짚어보겠고요. DB손해보험은 차보험 의존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손해율 악화에 순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생명이 제도와 시장 변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3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손보업계에서 빅2 자리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DB 손보를 넘어서 순이익 기준으로 업계 2위에 좀 올라섰다라는 건데요. 우선 실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메리츠 화재는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 5,2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분기 4,626억 원과 합쳐서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9,878억 원을 기록했고요. DB손보 9,070억 원을 약 800억 원 차이로 앞섰습니다. 특히 상반기 삼성화재의 순이익은 9,539억 원으로 메리츠 화재보다 낮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순위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 화재의 순위였는데 이로써 업계 판도가 좀 뒤집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끌어올라졌던 구체적인 배경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장기보험 중심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전체 원수 보험료에서 이 장기보험이 84.6%를 차지하는데요. 일반 보험 8.9%, 자동차 보험 6.5%에 불과합니다. 이 덕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충격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예컨대 2분기 자동차 보험 손익은 6억 원 적자였지만 전체 손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투자 손익 급증입니다. 2분기 투자 손익은 3,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9,932억 원 대비 77.4% 급증했는데요. 주된 요인은 장기 채권 교체 매매 차익과 또 국내외 주식 평가익입니다. 김중현 대표는 하반기에도 이 채권 교체 매매는 ALM 목적 하에 진행될 예정이고 또 주식 등 보유자산의 이익 증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로 장기 보장성 보험 신계약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분기 CSM 원수 보험료 규모는 3,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07억 원보다 증가했습니다. 장기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 수익성이 기여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FRS 17 도입 이후에는 CSM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 쪽의 의존도가 낮았던 부분이 오히려 메리츠 화재에는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 손보사들은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이 민감하지만 메리츠 화재는 자동차 보험 점유율이 빅4 손보사 중에 가장 낮습니다. 덕분에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손익은 3,6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이를 충분히 메웠고요. 특히 메리츠 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지난 18일 보통주 1주당 3,272원씩 총 3,421억 원을 중간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김용범 부회장은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감액 배당 과세가 도입돼도 일반 주주 기준 주주환원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리츠 화재가 이렇게 장기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전략이 근데 향후에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업계 관계자는 장기보험은 단기간 순이익에는 긍정적이지만 해지율이나 손해율 변동이 커질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메리츠 화재의 장기보험 초회 보험료는 2021년 1,242억 원, 2022년 1,609억 원, 2023년 1,694억 원, 2024년 1,759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험 성장세가 증가할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중현 대표는 하반기에도 가치 총량 증가에 집중하고 인보험 매출량 극대화를 위해 모든 채널에서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정 수익성이 확보돼 있고 또 충분한 자본 여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신계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정리하자면 메리츠 화재는 장기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또 투자 손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신계 확대까지 겹치면서 순익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장기보험 집중 전략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해지율 손해율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되는데요. 이 투자자나 소비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보험사 재무구조와 배당 정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DB손해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에 이어서 손해보험 업계 2위가 DB손해보험인데요. 올해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메리츠화재 그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네, 먼저 DB손해보험의 2분기 순이익은 4,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줄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9,07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240억 원 대비 19.3% 감소했는데요. 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 손익 감소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이 부진했는데요. 2분기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은 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1% 감소했고요. 또 상반기 기준으로도 777억 원으로 52.1%, 즉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 4년 연속 자동차 보험 요율 인하로 대당 경과보험료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2.4%로 손익 분기점이 80%를 크게 넘었습니다. 이 DB손보는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율 악화의 타격이 특히 컸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반 보험도 부진했습니다. 경북 산불과 또 금호타이어 화재, 공장 화재, 또 일회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2분기 2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730억 원의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겁니다.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 이 두 부문이 악화하면서 순익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DB손보가 어떻게 이번 하반기에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투자 손익의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DB손보의 2분기 투자 손익은 3,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710억 원 대비 101.5% 이상 급증했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5,890억 원으로 57.1% 늘었습니다. DB손보 측은 채권 등 구조적 이익 중심의 선별적 대체 투자 확대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보험 손익 부진에도 투자 손익이 실적 방어를 한 셈입니다. 특히 DB손보는 오는 9월 업계 최초로 5천억 원 규모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본해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 상반기 킥스 비율은 213.3%로 전년 동기 229.2%보다 15.9%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이렇게 DB손보의 실적이 부진해서 혹시라도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생길까 우려하는 주주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DB손보의 주주환원 정책은 이번 실적 타격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DB손보는 중장기 주주 환원율을 기존 23%에서 35%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 지급 여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성과 함께 배당 확대까지 기대를 갖출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서 DB손보는 이 펫 보험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펫보험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서 업계 최다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고요. 또 미국 자동차 보험 전문사 포르테그라 인수로 북미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월락 신규 보험률은 상반기 기준 5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이상 성장했는데요. 반면 운전자 보험 월납 신규 보험료는 123억 원으로 8.2% 감소했습니다. 이 건강보험 성장과 또 신사업 추진이 향후 실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손익 변동성이 좀 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신사업과 건강보험 확대가 실적 방어에 좀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DB손보는 자동차 보험과 또 운전자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 장기 보험 포트폴리오와 신사업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도 개선됐습니다. 1분기 말 12조 8,690억 원에서 2분기 13조 2,31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정리하면 DB손보는 2분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로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과 신사업, 또 건강보험 성장, 또 자본 확충을 통해 하반기 실적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DB손보가 앞으로 또 하반기 실적 방어를 얼마나 해낼지 여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화생명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잇따라 좀 밀리면서 빅3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네, 한화생명의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4,6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6,674억 원 대비 약 30.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7,805억 원 대비 21.6% 줄었는데요. 지난해 교보생명을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랐던 한화생명이 올 상반기에는 교보생명 5,824억 원에서 밀리면서 이 순위가 뒤쳐졌습니다. 특히 업계 4위였던 신한라이프에도 밀렸는데요. 상반기 한화생명 별도 기준 순이익은 1,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는 5,453억 원으로 7.4% 증가했는데요. 이로써 한화생명을 넘어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화생명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실적 부진의 주요했던 원인이 궁금한데 뭘까요? 네, 핵심 요인은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의 동반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 한화생명 별도 기준 보험 손익은 1,759억 원으로 전년 2,745억 원 대비 약 36% 줄었습니다. 투자 손익은 148억 원으로 전년 990억 원보다 85% 이상 감소했는데요. 업계 대부분은 보험 손익은 줄었지만 이 투자 손익 개선으로 방어했는데 한화생명은 두 축이 모두 무너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채권 63%, 대출채권 13%, 해외증권 16% 등 금리부 자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또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평가손익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운용자산 이익률은 3.17%로 전년보다 0.4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또 금융당국의 부채 할인율 강화 등 이 제도 변화도 손실부담기의 확대를 유발하면서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이 동시 악화되면서 경쟁사 대비 방어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돌파구의 전략은 뭘까요?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노부은행과 또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금융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 경쟁력 악화가 지속되면 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는 잇따라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안정적인 재무와 또 해외 진출을 핵심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원별 손익 제고, 또 보유계약 CSM 증대, 또 자산부채 종합관리 강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또 제도적 불확실성, 신계약 감소가 지속된다면 단기적 실적 개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한화생명은 건강보험 수익성 개선, 또 재무 건전성 강화, 해외 진출 등으로 안정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화생명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시그널10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장중 내내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3,200선은 한 차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이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